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국내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상승 곡선을 꾸준하게 그려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인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그 외에 업종과 이제 종목별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원 차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휴장이었고 오늘 또 새로운 장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는 만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을 먼저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 조정이 나왔는데 그동안 또 많이 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차장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조정을? 사실 뭐 지금 5개월 연속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만 따지면 저점 대비 70% 올랐고 코스닥은 이제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조정이 나오는 게 정말 이상할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동안 계속 8월 들어서도 거의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오르는 쪽에 또 이제 심취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도 이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 어느 정도 건전한 조정을 또 밟아 나가야지 다음에 또 2차 랠리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그리고 그 2,400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좀 갈등도 좀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 또 회담도 연기가 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지금 달러가 약세인데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거의 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홀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증시가 올라왔는데 결국 외국인이든 기관이 좀 뒤에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수급 기반이 좀 약하다는 거는 2,400선 이상에서 조금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이 2,400에서 여기서 바로 2,500을 가는 것보다는 최대, 그러니까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뭐 추세가 무너진다 이걸 떠나서 최대한 2,300까지는 빠질 수는 있어요. 뭐 근데 그거 빠진다고 해서 아 추세가 붕괴됐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폭락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는 쪽에 약간 단기적 포커스를 맞춰주고 싶지만 이 빠질 때 여러분들 포트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가지고 좋은 기업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이번 2분기 실적도 끝났잖아요. 네. 옥석을 좀 잘 가리셔가지고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버릴 건 버리고 또 살 수 있는 종목들 주도주 중에서 좀 비싸서 못 산 것들이 있으면 또 가격 조정 나오면 충분히 교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포트를 재편하는 기회로 너무 이런 조정에 대해서 불편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좀 기회의 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전략을 재수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김민수 대표님도 뭐 시장의 조정을 우려할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세요. 네, 뭐 속도는 필요하겠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죠. 예, 네. 아무래도 어떤 추세에 대한 믿음은 버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지난 금요일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아시아 시장이나 열린 글로벌 증시에 대비했을 때는 딱 눈에 띄는 게 한국 시장만 유독 가깝습니다. 그에 따른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도 계속되는 뉴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글로벌 시장이 다 그래도 좀 선전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초반엔 반등 시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반등 시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또 코로나19 관련된 또 치료제나 백신이라든가 또 이제 진단키트 쪽이 단기 반발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쪽으로 약간 또 대표적인 그 언택트주겠죠. 그쪽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면서 그동안 또 순환매로 올라왔던 또 경기 민감 관련된 컨택트주들은 계속 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의 주초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또 계속 시속 게임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은 약간 이제 고점에서 무거워지는 현상들 이쪽에 대해서는 무게를 맞추면서 또 이제 이를 적응하는 전략들이 단기적으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또 시장 하락 속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과 섹터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모건스탠리 부정적인 리포트를 기반으로 이제 오를 만큼 올랐던 탓일까요?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쏟아지는 분위기였고 지금 다음 달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뭐 피해를 입냐 수혜를 입냐 이런 분석들도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많이 오른 상황에서 네. 그게 좀 빌미가 됐죠. 꼭 모건스탠리 그 보고서 때문에 급락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모건스탠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고서도 너무 올라서 좀 이제 룸이 없다, 올라갈 룸이 그걸 좀 나타낸 거지 배터리가 뭐 잘못됐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될 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돼서 이쪽 점유율을 뺏긴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많이 올라서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급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지금 LG화학이 23만 원부터 77만 원까지 급하게 좀 달려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배터리 데이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9월 22일 날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데이가 열릴 텐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뭐 자체 배터리 생산이다 뭐 루머들이 각종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CATL이랑 뭐 손잡고 뭐 더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투자들은 당연히 불확실성 싫어하죠. 그러기다 주가까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일단은 9월 22일 배터리 데이까지는 조금 이제 투자들 심리가 좀 쉬어가보자. 일단 좀 확인은 해보자.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늘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야 조금 뭐 쉬어가는 흐름은 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테슬라의 이제 일론 머스크도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배터리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LG 또 CATL 또 그 파나소닉 외에도 다른 업체들하고도 좀 이렇게 외연을 넓히겠다, 확장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제휴 관계를 넓히겠다, 다른 배터리 회사들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7월 말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배터리 그냥 만들어가지고 나 혼자 그냥 다 먹겠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테슬라가 굳이 그렇게까지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배터리 회사들 활용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투자들이 좀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막상 나오면 그렇게까지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노릴 시장은 물론 테슬라도 있지만 테슬라 외에 업체들이 지금 그 테슬라가 뭐 만약에 점유율 한 25% 차지한다고 해도 나머지 75%또 시장이 남아 있어요. 대부분이 유럽인데 거기서 한국이 또 잘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너무 여기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배터리 데이 전까지 당분간 빠지겠죠. 좀 하락이 나온다면 좀 좋은 기업들 LG화학, 삼성 SDI 중심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저로의 또 찬스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기사를 보니까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이 또 전체 사업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던데 2차 전지 관련주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뭐 딱 두 가지죠, 이슈는. 네. 첫 번째는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no upside. 이게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네. 그냥 너무 단호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시점 쪽에서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밸류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얘기를 했을 뿐 어떤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뭐 확인한 다음에 계속 좋다 그러면은 그다음엔 뭐 업사이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때부터 또 어떤 주가에 대한 변화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앞서 차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배터리 데이 관련돼서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앨런 머스크 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얘기가 조인트 벤처 얘기고요. 특히 이번에 공장 옆에 부지까지 마련하면서 그쪽을 활용하겠다는 얘기까지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약간 경계감을 갖는 게 직접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인데 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앞으로도 돈 들어가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본을 투자해서 어떤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쪽은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인트 벤처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특히 중국 업체랑 손잡기는 또 상당히 껄끄러운 국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 있는 쪽은 국내 업체가 아닐까라고 되면 개인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9월 18일인가요? 네, 그러다 아직 보니까 한 달 넘게 남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 상황 쪽에서 그 사이에 좀 주춤주춤하는 조정권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시장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조인트 벤처나 또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배터리 쪽을 또 이어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여기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장비 업체들입니다. 특히 업황이 초기 쪽에서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장비 업체들에 대한 동향들이 오히려 공장을 건립하고 장비를 넣어야 그다음에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업체들. 이쪽이 이번 실적 발표도 그렇게 밸류가 부담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9월 22일이네요. 일단은 뭐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국내 뭐 배터리 관련 업체들의 주가 방향성을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언급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체크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업계 코스맥스입니다. 2분기 호실적인 힘입어 주가 급등과 함께 신고가가 연출이 됐습니다. 화장품 업계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일단 뭐 실적이 확인이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13% 넘게 올랐습니다. 실적을 믿고 지금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 늘려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컨택형 기업인데 그중에서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실적인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코스맥스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일단 이제 코스맥스가 화장품 OEM 글로벌 1위 업체잖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이번에 손 소독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또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확진자 또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또 가을 또 겨울로 갈수록 또 날씨 추워지면 또 다시 한번 팬데믹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 소독제 매출은 이게 뭐 백신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트렌드로 이제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해서 매출은 뭐 내년까지 계속해서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가 어쨌든 주력이 화장품 OEM 쪽인데 특히 상해 공장이 작년에 뭐 적자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근데 이번 2분기 실적 뚜껑 딱 열어보니까 온라인 매출 비중이 고객사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장 원했던 그림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내에서 보면 실적들이 다 안 좋아요. 이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LG생활건강마저도 2분기 화장품 쪽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거의 유일할 정도로 화장품에서 지금 압도적인 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화장품 투자하신 분들 또 입장에서는 가장 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양쯔 그 중국의 또 이 외교 담당 이모인가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또 방한 논의, 시진핑 방한 논의도 한다고 하는데 중국 소비주 모멘텀도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주가 충분히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보통 15만 원까지도 좀 제시를 하는데 충분히 14, 15만 원까지 거기 가도 PER 20배밖에 안 되거든요. 결코 비싼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저는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업계 내에서 실적 모멘텀이 정말 손에 꼽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리볼입니다. 먹는 고도비만 치료 신약 개발과 관련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난 13일 밝히면서 주가 흐름이 강했습니다. 역시나 신고가 패턴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성과가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물질을 생체 내 전송하는 기술,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을 먹었을 때 얼만큼 효과적으로 어떤 약효를 발휘하느냐 이쪽이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을 통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파킨슨병이고요. 게다가 또 췌장암 또 고도비만 관련된 당뇨병 치료제 이런 쪽으로 확산시켜서 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는 또 이제 감염성 급성 간염 관련된 폐혈증 쪽에서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치료제 쪽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효과를 봤다. 이런 쪽이 주가를 한번 또 견인했던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또 미국의 캐탈란트사와 함께 이 고도비만 치료약에 대한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경구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약효를 전달하기 위해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은데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라고 하게 되면 물론 파이프라인은 가장 좋지만은 어떤 지금 기술력이 충분한 상황 쪽에서 자금력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 위축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주가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올 텐데 아직은 일단 심리적인 변화 쪽에서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가의 고점을 시도를 할 텐데
주가가 탄탄하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역시나 주가가 또 빠르게 상승한 부분이 일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과 뭐 시장의 전략 그리고 특징주들에 대한 전략을 모두 세워봤고요. 이제 오늘의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그 대상 가져봤는데 아무래도 음식료 업종들이 요즘에 좀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제일제당부터 해가지고 단기 조정이 좀 나서고 있는데 그게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실적들도 다 좋은데 일단 이제 많이 올랐다는 좀 가격보다 마치 그 2차 전지가 좀 빠지는 것처럼 약간의 가격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80%나 급증을 했고요. HMR 같이 이제 뭐 가정 간편식이나 식료품 쪽에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뭐 예상을 했던 바죠. 사실 그 최근에 가정 간편식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대상도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도 뭐 거의 50% 이상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주가 좀 강세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상의 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수출 기반이라기보다 이제 내수 기반이다 보니까 좀 이게 그 성장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게 좀 단점으로 좀 잡히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약간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그동안 좀 저평가를 통해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좀 들썩이고 있잖아요. 뭐 요즘에 그 뭐 이마트나 이런 할인점 가보시면 뭐 배추나 채소 같은 가격들이 워낙 좀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식료품 가격의 급등은 또 이런 음식료 업체한테 나쁜 게 아닙니다. 마진을 또 올릴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지금 PER 7배에 놓여 있는 이 주가는 조금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가는 오늘 좀 갭상승 나올 것 같은데요. 한 27,00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쪽에 한 29,000원이 열리게 되면 한 32,000원까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승환 차장님이 오늘 종목 대상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42,000원과 함께 투자 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